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실질적인 어떤 초과인을 못 얻는 그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에 어느 하나에도 못 갖춘 시장이다. 그럴 경우는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에서는 누구라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순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응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떠한 사람도 초과인을 실질적인 초과 이윤을 못 얻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 뭐라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불안정 경쟁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을 때로는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결정자인데 스스로 결정해서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 불안정 경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동질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시장은 그 장사 잘 되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사 안 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다. 기업의 진입 태거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모조리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초과인을 못 얻는 시장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이러한 시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 이걸요 불안정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독점이 있고 과점이 있고 독점적 경쟁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의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춘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이 또 강하고 지역마다 이 그 고가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일단은 다 이질적인 제품이죠. 위치부터 틀리고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가 이제 초과인을 얻고 있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쉽지만 않다는 얘기죠. 일단은 어떤 막대한 자본력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 국토교통부에 3촌이 있어갖고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몇 명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시장인데, 자, 이제 이러한 완전 경제 요건은 어느 하나에도 못 갖춘 시장이 완벽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징을 좀 갖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국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국지성이라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자꾸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 시장이 어떤 거냐면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답으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라 하는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진짜 원룸을 지어서 그 앞에서 사고 판다. 그럴 경우는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물건 엉뚱한 데가 있죠. 뭔가 엉뚱한 데가 있는데 거래는 이게 중개업소에서 하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정보 활동, 임자 활동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장 활동.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 강릉에 있는, 예를 서울에서 거래하는데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직접 가서 또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활동,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공개성이다 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개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거래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거래할 때마다 다 틀리고, 때로는요 그 부동산 토지마다 전국 어디 가나 다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거래 내용을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탈세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요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뭐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 탐색 비용 이런 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비표준화성이다 해서 우리 맥주처럼 동일한 제품을 규격화시켜서 전국에다 배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역마다마다 개별성이 강하게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하나의 카스 맥주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부동산은 특히 이제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똑같지가 않죠. 다 틀리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비조직성이다 해서 부동산은 뭐 지역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성 이런 것 때문에 자, 어때요? 그 맥주처럼 규격화돼서 전국에서 어떤 조직화된 시장 똑같은 물건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판, 도매상, 소매상 이르기까지 규격화된 죄송합니다. 조직화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쨌거나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거래할 수밖에 없고 또 물건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직접 보면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직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얘기는 자, 특히 이제 부증성, 토지 같은 건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 공급하는데 시차가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못 늘어나니까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그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폭락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부동성. 그러니까 서울 외곽 쪽은 아파트가 남아 돌고 서울 쪽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남아 도는 걸 갖다 옮겨서 팔 수만 있다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부동산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은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가 곤란하다. 그 얘기는 부동산은 팔려고 급해서 돈이 급해서 팔려고 내놨더니 잘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가성이다.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안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게 없죠.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급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한 달이 되도록, 두 달이 되도록 아니면은 급기야는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다한 법적 제한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공성, 사회성이 강한 제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한 같은 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만 놔뒀을 때는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결정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공급량 늘리려고 하는데 건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막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저하된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유용성이다 해서 이런 고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원활한 자금의 융통이 있다면 시장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쭉쭉 한번 읽어 나가시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은 일단은 자원을 배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 많아지고 단독주택은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거래량이. 그러다 보니까 가게라든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죠. 이런 것들이 단독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아파트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 자체도 단독 공간에서 아파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을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맥주를 거래할 때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러진 않죠.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래할 때는 그 가격은 원래 가격은 파괴되고 또 다른 가격이 창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가격이 창조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을 통해서 교환 기능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현금 이런 것들이 교환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라든가 건축업자, 그 다음에 개발업자 등등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각 각종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업자가 근래 들어서 요즘 시장을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상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잘 팔릴만한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양이 조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양이 조정되고,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근래 들어서 초호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면 건설업자는 당연히 호화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질도 이렇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부동산 시장의 균형, 요거는 제가 그 정책론 할 때 어떤 지역을 주거 전형적으로 정해놨을 때 어떤 식으로 단기에 혹은 장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요거를 그때 한번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완전 경쟁의 요건인 다른 요건은 다 거의 다 갖췄다 가정하고,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돼서 요 얘기만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정보와 관련돼서, 자, 이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어떠한 정보가 즉시 정확히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시장 가치에, 자, 시장의 가격에 즉시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때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지금 현재 한 주당 10,000원인데 그 제약회사에서 에이즈 신약을 개발했는데 한 알만 딱 먹으면 금방 뚝 낫는 그런 신약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면 잽싸게 컴퓨터에 있는 방에 가서 요거를 구입하려고 딱 봤더니 일단 벌써 한 주당 3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보가 즉시 정확히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 이때 이 어떤 정보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는 다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현재 공표되는 정보,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신문지상에 나오는 정보, 이런 정보는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걸 미래의 정보로 할게요. 이러한 정보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미래의 정보는. 이러한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현재 공표되는 정보 정도는 다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재 공표되는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이문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남들 모르는 정보,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남들 모르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나는 남들보다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장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근데 이 시장은 뭐 존재할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얘는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현재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문지상에 공표되거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을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인데 왜 또 여기서 얘기 안 하냐면, 다른 시장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 추상적으로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그리고 미래의 정보는 뭐예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은 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만들어 본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인을 못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백날 해봐야 그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인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데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중간성 효율적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보로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절대 초과인을 못 얻는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초과인을 얻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이라면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결국은 불완전 경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완전 경쟁. 이거는 정보와 관련돼서 완전 경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 근데 불완전 경쟁일 경우는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비용이 소요된다. 근데 완전 경쟁은 누구라도 초과인을 못 얻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정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비용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비용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제 정보와 관련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와 관련돼서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초과인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불안정 경쟁일 경우는 보통 어떤 시장이 일반적이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국토교통부에 종사하는 그 삼촌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면서 정보를 얻어갖고 엄청난 이문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그러면 실질적인 초과인을 얻었네요. 근데 만약에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정보시장이 공개적이다. 그러면 500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자, 정보시장이 공개적이기 때문에 조카한테 살짝 넘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500원 정도는 받고 정보를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얘는 실질적으로 초과인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이겠네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게 일반적이다. 근데 완전 경쟁은 누구라도 초과인을 못 얻는 거죠. 초과인도 제로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비용도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초과인을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표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무슨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근데 불완전 경쟁이라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건 적게 들어가건 어쨌거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시장일 경우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한다. 그런 표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 비용을 계산한 문제 간혹가다 물어보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해가 좀 안 간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풀 줄 알으면 되는 겁니다. 나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보통 여과 과정에서 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과 과정은 어쨌거나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제 그랜저로 새 차를 샀다. 그럴 경우는 자, 그랜저를 사기도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하려고요?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부서지고 아니면 누가 뭐 흠집 내고 그러면 막 이렇게 싹싹 닦고 조이고 계속 뭐 고장나고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5, 6년 정도 지나봐요. 아니면 7, 8년 지나면 점점 낡고 노후화되면서 그런 자동차를 타기 싫어하는 거죠. 고소득층은. 저를 예를 들으니까 좀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고 그다음 자기는 또 새 차를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고차는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 있잖아요. 다시 또 사서 이거를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자동차의 그 소유주가 계층이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소득층 계층에서 저소득층 계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여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택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새 주택일 경우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다가 시간이 꽤 지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택에 안 살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저소득층들이 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소유주가 바뀌어 나가는 이런 순환 현상, 여과 현상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그 여과 현상이라 하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자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이 이렇게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 경계가 큰 그 5차선 도로가 될 수 있고 뭐 무슨 산이 될 수도 있고 철로가 될 수 있고 어쨌거나 경계를 사이에 두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어 살아나간다 하는 걸 뭐라고요? 여과 현상이다. 죄송합니다. 주거 분리 현상이라는 겁니다. 주거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나눠 사는 거를 주거 분리 현상이라는데, 이러한 주택들을 거주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고장나고 부서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욕실 같은 게 막 파손되고 그러면 얼렁얼렁 타일로 같은 거 고치려고 하겠죠. 고장난 거 수리하고 이러려고 하고, 방충망 같은 거 쓰다 보면 빵꾸 나고 그러면 얼렁얼렁 교체하려고 할 겁니다.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막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런 것들은 얼렁얼렁 교체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주택들 볼게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들은 그 욕실 같은 게 좀 오래되고 그러면 이게 교체하거나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체 비용, 교체에 따라서 거의 가치 증가분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교체 같은 건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낡고 노후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뭐 주거 분리 현상이라 하는데, 근데 시간이 꽤 지나 봐요. 시간이 꽤 지난다면 뭐 20년, 30년, 40년 지난다면 이 지역도 전반적으로 점점 낡고 노후화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역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자기는 새 주택으로 이사 가면서 집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사 가면 호시탐탐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요? 이걸 하향 여과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뭘로 바뀌어 나간다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한다고요? 하향 여과다.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꽤 지나 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가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새 주택으로 되죠. 그때는 또다시 누가 들어온다고요? 고소득층이 들어와 살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상향 여과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여과 현상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잡다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그래도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는 고소득층 주택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얘들보다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좀 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 있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얘들보다는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 길만 건너면 곧바로 뭐 백화점 같은 거 즐비하고 학군도 좋죠. 그러니까 이 근처는 좀 비싸게 거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과 현상은 보통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이러한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러한 지역도 시간이 그러지 않아도 좀 싸게 거래되는데 시간이 꽤 지난다고 쳐볼게요. 시간이 꽤 지나면 언젠가부터 이거를 개량 뭐 파손되고 손상되고 뭐 노후화되고 그러면 이제 개량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자, 언젠가부터는 개량 후에 가치 증가를 따져봤더니 뭐가 더 크다고요? 그 개량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싸게 거래했는데다가 거기다 또 굳이 개량해봐야 그 시간이 꽤 지나니까 전체적으로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오히려 개량해봐야 개량 후에 가치 증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개량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급격히 가치가 저하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 여과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소위 이제 달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다가
자, 이 저소득층들한테 만약에 소득을 막 지원해 줘 봐요. 그럼 소득 같은 게 막 증가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달동네 살으려고요, 안 살으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점점 주택이 비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실이 점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텅텅텅텅 비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오히려 완전히 밀어버리고 재개발 같은 거 하는 게 훨씬 더 이문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개량 비용은 재건축 혹은 재개발 비용을 얘기합니다. 개량 비용보다 개량 후의 가치 증가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냥 뭐 텅텅 비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개량 후에 가치 증가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서 개량은 무슨 개량이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자, 새 주택으로 다시 들어서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상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일단 어떤 순환 현상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만 잘 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경기 변동은 크게 자, 일반 경기 변동과 그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경기 변동은 뭐 총체적인 국민 경제 전체 활동 수준이죠. 이런 것들이 그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한다. 특히 이제 국민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실업률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총체적인 활동 수준 자체가 수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거를 일반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경기 변동. 자,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은 뭐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키친 파동, 그다음에 주글라 파동, 쿠즈네츠 파동, 콘드라티프 파동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가장 주된 순환하면은 보통 이제 주글라 파동을 얘기합니다. 주글라 파동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기가 한 8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설비 투자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파동을 주글라 파동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하면 일반 경기에서 부동산을 덜렁 떼내서 측정했는데 이건 보통 부동산 경기하면 이제 한센이 얘기한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센 파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보통 주기가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얘는요, 자, 건축 경기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을 뭐라 하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시킬 수 있는데, 맨 먼저, 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냐, 이런 걸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거를 도대체 뭘로 측정할 수 있냐, 측정 지표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기 변동 형태를 공부할 건데, 형태는 크게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렇게 왕왕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하는 17에서 18년 정도 걸리는 파동인데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 2, 3년 주기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박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거미집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문항 정도가 물어보니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보통 이제 일반 경기 변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글라 파동이 상당히 규칙적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런 시기를 불황이라고 할게요. 불황. 경기 아주 안 좋은 시기를 불황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불황 시기를 겪은 적이 있죠. 대표적인 이제 IMF 때입니다. IMF 때는 이 실업률이 무지장 높았고 물건을 안 팔리니까 대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연쇄 부도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주택 경기는 최악이었었고 주가는 500선이 무너지고 이러한 최악의 어떤 경제 상태가 이제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IMF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 경기마저 최악이었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이제 바닥치고 좋아지려고 하죠.
그러면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업 파이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얼른 어떻게 해요? 그 놀리고 있던 생산시설을 재가동하면서 그 물건도 좀 만들고 사람도 채용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즉시 이제 반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도 그 당시에는 최악이었었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아주 좋아질 거로 예상되니까 이때서부터 건축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위해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기가 17에서 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것은 정점에서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 하는데 진폭 또한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회복 국면은 느리게 진행하는 데 비하여 후퇴 국면은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선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 차 있죠. 이런 게 일반 경기는 좀 빠르게 반응하는 데 비하여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늦게 이제 반응합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한 게 다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경기는 일반 맥주 시장처럼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다 용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다 개별성이라는 특성, 부동성이라는 특성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간혹가다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그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은 왕왕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강남에서 시작돼서 뭐 분당, 그다음에 또 이제 판교 이런 쪽으로 막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경기도 일원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이러한 현상은 왕왕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 지역별로 아니면 용도별로 그러니까 서울이냐 부산이냐 광주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리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병행하기도 하고 역행, 독립, 선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모든 것을 가중 평균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좀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얘보다는 뒤처져서 움직인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식 경기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 경기는 전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미래를 가장 먼저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후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순환한.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굳이 용도별로 따진다면 보통 이제 상업용, 공업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일반 경기하고 보통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많이 늘려서 돈을 많이 빌려서 이제 그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거 많이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쪽을 많이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주택으로 들어갈 돈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금융과 좀 밀접히 관련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걸 뭘로 측정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이 3대 측정 지표다 해갖고 건축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량은 뭐 굳이 세분화하자면 뭐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이런 걸 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행지표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량은 뭐 택지 분양 시작이라든가 아니면 택지 조성량,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상가 거래량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동산 가격, 뭐 주택 가격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건축량 같은 경우를 뭐라 하냐면 공급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급 측의 측정 지표.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수요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이제 보조 지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보조 지표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가격만 가지고 전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자 보통 경기가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 그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지금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점점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니까 경기가 좋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뭐 투기가 극성이다 아니면은 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지표로 이렇게 삼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공가율, 금리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경기가 좋냐 나쁘냐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 경기 변동의 형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형태는 크게 순환적 경기 변동과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그야말로 이렇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형태, 뭐 규칙적이긴 않지만 어쨌거나 순환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요?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왕왕 나타나는데 원래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데 요걸 이제 정점이다. 그리고 요걸요 저점, 이걸 또 다른 정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를 뭐라 하냐면 그 주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진폭이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거를 그냥 좋아졌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시기를 뭐라 하냐면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퇴 국면. 그다음에 경기 아주 안 좋은 시기를 우리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라는 표현 쓰는데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는 하향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향시장. 그 다음에 바닥치고 다시 좋아지는 시기 있죠. 요거를 회복시장이다 혹은 회복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때 이제 후퇴시장과 하향시장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합쳐서 요거를 위축국면이다 혹은 수축국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를 확장국면이다 혹은 팽창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때는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기업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기업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도 일반적으로 좋아지는데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매도자가 이걸 팔려고요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결국 매도자가 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할 때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사례를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해 주자. 이런 거를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데 이 사례 부동산을 본다면 이쯤에서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 한 6개월 동안 거래했던 가격들은 대부분 높은 가격이겠죠. 높은 가격. 이렇게 내려간 추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은 대부분 상한 가격이 될 겁니다. 상한, 얘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요쯤에서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뭐라고요? 하한 가격이 될 겁니다. 낮은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쯤에서 판단한다면 뭐 높았던 가격이 일반적이겠죠? 상한 가격이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럼 높은 놈도 있고 낮은 놈도 있죠.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는 하한 가격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준 가격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복 시장에서는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같이 가는 지표가 있고 반대로 가는 지표가 있는데 같이 가는 지표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확장 국면에 있다. 그럼 뭔가 올라가는 추세죠. 같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이런 거 같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택지 조성량,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주택 거래량, 부동산 가격
아까 얘기한 측정 지표 그대로 다 써놓은 다음에 이런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얘는 올라가는 추세인데 얘는 거꾸로 내려가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확장 국면일 때. 그러니까 예컨대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공가라든가 공실 그 다음에 미분양 재고량 이런 거는 줄어들겠죠. 경기가 좋으니까 다. 그리고 또한 금리도 낮아 있는 추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낮아 있어야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금리가 높아 있으면 투자를 못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 있는 추세야 투자를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갑자기 올라가다가 금리가 반전 올라간다 그러면 거꾸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 뭐 계절적 변동은 뭐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이 있죠. 대표적인 게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 시장 이런 것들은 방학 되면 썰렁한데 계약 되면 좀 호황이죠. 이런 거를 계절적 변동이다.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은 보통 이제 인근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되면 마르고 닳도록 그 쇠주사로 남는 게 아니죠. 시간이 꽤 지남에 따라서 재건축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50년 정도의 주기로 해갖고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장기적 변동을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 변동 해줍니다. 무작위적 변동은 그야말로 지진, 홍수, 전쟁, 뭐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이 변경됐다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무작위로 변동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우리 주변에서 그 2, 3년 주기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걸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요건 이제 농산물 시장에서 자,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을 에치켈이라는 경제학자가 요거를 자기 이름을 따서서 자, 그 모양을 따서 이제 이 거미집 모양이라고 명명했는데 요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도 접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그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학자가 크게 두 명입니다. 왈라스라는 학자가 있고 왈라스라는 학자는 우리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거 있죠. 그게 바로 왈라스의 균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샬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샬은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P0 그 다음에 균형 수량 Q0 이렇게 결정되는데 만약에 마늘이 있는데 그 어떤 시장에 이제 균형량이 요건데 이렇게 과소 생산돼 있다고 쳐볼게요. 이 시장에서 이렇게 과소 생산됐다면 이만한 물량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은 이만큼이다. 이만큼. 공급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도 그만큼 생산비가 들어갔죠. 거기다가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것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만한 물량 수준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자기도 그만큼 효용,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소 생산됐을 때는 공급자는 이만큼만 받아도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극대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과잉 생산돼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과잉 생산됐다. 그러면 어떤 해? 자, 그러면 이만한 물량에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 이만큼이죠. 이거 이상은 받아야 되고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 이만큼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최대한 이만큼까지만 지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낮춰서 팔 수밖에 없네요. 낮춰서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이 얘는 이제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자, 즉각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뭐하러 물건 만듭니까? 그 물건 안 만들려고 하죠. 얼렁 생산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이 생겼죠. 그러니까 자, 초과 이익이 생긴 곳에는 물건을 더 만들어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량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적정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요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 공급량을 늘리려고 한다.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늘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마늘 시장에
2013년도에 이렇게 과소 생산됐다고 쳐볼게요. 과소 생산됐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죠? 폭등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은데 바로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끝났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 이만한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요거는 그 다음 연도나 돼서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격이 폭등하니까 나도 집에 가서 마늘을 심어야지 하면서 집에 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전부 너도 나도 뭘 심었다고요? 마늘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이거는 그 다음 연도나 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은 이만큼,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싸게 팔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생산비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받고 팔았죠.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고 싶은데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마늘 농사에서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또다시 마늘 농사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집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인데 요거는 다음 연도가 돼서 늘었다는 얘기, 요만큼 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게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고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거미집 모형.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에도 똑같은 논리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멋 모르고 오피스텔을 딱 지었는데 아주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초과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너도 나도 속으로 나도 뭘 하겠다고요? 여기다가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구입해서 착공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우후죽순 뭐가 생겼다고요? 오피스텔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 분양이 안 돼서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폭락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막 그 은행 빚도 못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으로 내가 또다시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착공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오피스텔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그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을 똑같이 그린 겁니다. 똑같이 그렸는데 만약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이럴 경우는 언젠가는 계속 뺑뺑뺑 돌다니 언젠가는 균형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다. 집니다.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 봤을 때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때는 계속 균형점에 이르지는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형. 그래서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는 수렴형,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 이럴 경우는요, 수렴형.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의 기울기를 볼 때 수요의 기울기가 크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따질 때도 항상 부호는 무시하고 전부 다 그 부호는 무시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정리한다면 한 문제를 맞출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시장론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토탈 한 3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